이 와중에 장관 청문회는 말 그대로 핫하게 진행됩니다. 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질타 이어졌고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사죄하다 소리를 무려 20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잠실과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 또 세종시엔 대형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에 이른바 똘똘한 세 채를 보유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해야 할 국토장관의 투기 의혹에 여야 없이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첨되자마자 한 7억 이상 또 시세 차익이 났거든요.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도의성에 대해서는 따갑게 좀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지명 직전 딸에게 준 꼼수 증여 의혹과 어떻게 부모 자식지간에 다시 이걸 사글세를 사냐 이런 얘기에 월 임대료를 160만 원씩 내면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까지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한 나머지 전체를 베꼈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시인하며 연거푸 사과했는데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말 현재까지 15번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왜 사는 집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후보자부터 혼쭐이 난 상황인데 내일은 가장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간간이요. 간간히 보셨죠? 예. 간간히 보는 동안에도 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소리 엄청 많이 했죠?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죄송합니다 소리를 처음 아예 해명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뭐 질타 나오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로 딱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후보자 청문회가 죄송합니다라는 걸로 좀 무마돼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청문회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냥 뭐라고 막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타를 막 하고 질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답변이 그냥 죄송합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거에서 맞아요. 청문회 전에 뭐 언론에서 이미 뭐 다 그냥 다 얘기가 나와 버렸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죄송합니다 작전으로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저는 뭐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임명 강행을 전망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전문성 얘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사 검증할 땐 몰랐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글쎄 이렇게 이제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언론이나 지금 뭐 시중에 좀 여론도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여론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어제 모습 봐서는 자진 사퇴는 전혀 의사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한번 모아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똘똘한 세 채로 시세 차익 23억 올렸습니다. 요거는 사실관계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죄냐? 죄 아니지 않느냐? 하다 보니 그래 된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 이거 정서상 우린 못 받아들이겠다. 자, 불법을 저지른 건 없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이제 불법만 아니면 그러면 통과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인트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주요 핵심이 아니라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 다주택자들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팔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증여를 했겠어요. 괴로우니까 증여했겠죠. 거기서 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걸 팔지 않고 분당의 아파트 84제곱미터 그 아파트를
왜 팔지 않고 증여를 했냐. 본인은 뭐 내놨는데 안 팔렸다는데 뭐 금매로 내놓으면 안 팔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호가 그대로 다 받고 싶으니까 못 팔았겠죠. 그럼 왜 증여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현 세태 모습이 팔지를 않고 증여를 한다는 버틴다 거예요. 이거죠. 양도세 예. 중과 부세 되는 것보다는 증여세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여세도 낮춰서 내기 위해서 뭐 아들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국민 장인의 발언을 하시던데 네. 그 딸내미 2분의 1, 사위 2분의 1 하는 것 때문에 또 증여세도 감액이 됐어요. 예. 뭐 이런 것이 현 다주택자들이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나름의 자구책으로 삼는 게 이 증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대로 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팔지 않고 증여하는 거를 보니까 나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증여하는 게 남는 장사겠구나.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에 우선 신뢰가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그 대출까지 다 막아 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계속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증여를 왜 했겠습니까? 팔았겠지.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이 영이 서겠냐 국토부 장관으로서 또 하나는 네.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신뢰가 가겠느냐. 어제는 뭐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주 촘촘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네네. 자, 어찌됐든 이수희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지만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는 강해 보이니 임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모든 나온 장관 후보자들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은 모두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나. 할 거로 보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른바 야당의 낙마 타겟 영순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자,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두 가지죠. 이제 SNS의 막말 논란. 예. 씹다 버린 껌이라는 둥 자, 군복만 김종인 입고 의원은 씹다 버린 껌이었고 추미애 의원은 감염된 좀비였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당대표에 군복 입고 쇼했고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친북 성향을 보여주는 발언. 예. 예를 들자면 천안함 연편도 사건은 우발적이었고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죠.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격 사망된 박왕자 씨 사건은 통과 의례다. 이런 발언들. 허허. 자, 오늘도 청문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무엇보다 저는 좀 굉장히 자세를 지금 조금 보다가 들어왔는데 자세를 보셨군요. 좀 예. 많이 낮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전히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두의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기는 했지만 저는 아주 적나라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이 좀 화력 있는 의원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외통위가 워낙 좋은 상임이니까요. 얼만큼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우리 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김현철 후보자의 정말 속내, 정말 의도하는 말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북 제재는 필요 없다. 대북 제재 갖고는 이거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여러 차례에 걸친 김현철 후보자의 이 글 기고문. 자, 요 대목 이거 미국에서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라는 거는 클 수 있죠. 스펙트럼이 정말 극단적인 대화론자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교수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시고, 이제 강경론이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강경하게 이렇게 제재로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 전문가들 중에 예. 대화도 하면서 적절한 책찍이 필요하다. 제재. 근데 그것이 그 한미 공조 안에서 그리고 국제 공조 안에서의 대북 제재를 함부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중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강경한 대화론자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한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툭툭 나오는 제조 쪽에서 툭툭 나오는 상황에서 예.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이런 좀 아주 강경한 대화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라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려를 야당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군요. 예, 예. 오늘. 그럼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 자문위원이잖아요. 김연철 후보자가. 예. 근데 북한 인권과 관련된 회의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했고 참석을 안 할 때 사유를 아예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또 김연철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은 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는 아예 하기를 싫어하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그 위원으로서는 왜 본인이 위촉되는 거를 예. 오케이를 했는지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야당 의원들의 저 학자적 양심과 또 관료의 양심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예. 좀 김연철 후보자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야당에서는 낙마 영순위로 지금 이른바 딱 타겟을 잡아놓고 총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그 김연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미 시그널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연철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 대북관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확고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전망 좀 한번 해보죠. 청와대는 이번에 7명 전부 다 한 명도 포기 못한다. 민주당도 그런 기류인가요? 기류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는 특히 위장전 입이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운 그거는 계약서 얘기도 나오고 다운 계약서 얘기 나옵니다만 그건 논외고 이 그 대북관을 문제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조해줄 이유가 없어 보여요. 예, 낙마할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최종호 후보자, 그다음에 네. 문성혁 해수부 예. 장관 후보자. 만일 그 문성혁 후보자의 아들이 부정 채용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네. 이 경우에는 이게 만일 새로운 사실에서 추가가 돼서 뭔가 좀 확실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정말 낙마가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할 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 강행한 분들이 8명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 7명이니까 설레도 있으니까 임명 강행하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예, 그럼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가 자꾸 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죠. 수는 예. 있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 선상 결국 야권 단일화 됐대요. 그 관전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중당 후보는 지금 아직은 단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중당 후보랑은 지금 아마 막판까지 단일화를 계속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글쎄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몰라도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가 저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를 한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해괴한 단일화다라고 해서 아주 폄훼를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단일화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진보 진영 단일화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지역구 자체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고 예. 창원 선상이라는 데가 정의당의 원래 전통적인 텃밭이고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양보한다. 이런 논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서
그 확고한 프레임을 짜지는 못했어요. 지역이 워낙 특이하니까 창원하고 통영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강해서. 하지만 이 보궐선거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평가도 있지만 네. 중간 평가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당의 민주당에서 창원에서 저렇게 단일화를 여당과 야당이 같이 했다. 그거는 뭐 손학규 대표가 말한 책임 회피라는 비난도 예, 충분히 손학규 대표는 합니다. 많이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창원에 안 내려가셨잖아요. 또 지금 또 베트남 출장도 가셨고. 예, 그런데 이제 그 29일, 30일에는 두 지역에 1박 2일 정도 내려가서 유세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너무 발을 안 담그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창원과 통영 고성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죠. 아예 내려가 계시죠, 글로. 예,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금 그 상주하고 있다. 4월 3일까지는 거기서 아예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 통영 고성을 잃는다면 그거는 정말 이후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예. 근데 통영 고성 제가 지역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인기가 제법 된다고 그래요. 지역과 네. 바닥에서는 좀 그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된대요. 그런데 지금 창원의 경우에는 구도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지금 단일화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그다음에 민중당 후보가 있는데 네. 민중당 후보가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서는 구도상으로는 한국당 후보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궁금증. 예. 정의당과 민주당은 단일화했고 정의당으로. 민중당 후보까지 단일화될 가능성은 현재 얼마나 된다? 저는 그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예. 막판에 정말 이게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도 낮고 그리고 조직표하고 어르신들 표가 많은 그 선거 특징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막판에 봤을 때 불리하다 생각을 하면 저는 여영국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죽은 카드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예상 득표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단일화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가 의외로 잘 되는데 의외로 정의당과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좀 사상의 뿌리가 다르죠. 좀 다르죠. 예, 같은 진보 진영이라도 민중당과 정의당은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만 해주시고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